이것이 1번 보시면 자, 초고압 변전소 설계 시 환경적 고려사항 설명, 또 GIS 변전소 사용하는 가스 GIS에 대한 특징, SF6 가스 특징. 자, SF6 가스하고 GIS에 대한 그 특징은 별로 생소하지 않죠. 단지 요게 껴있다고 그랬죠, 아까. 초고압 변전소 설계 시 환경적 고려사항. 자, 이거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우리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 기준. 변전소 설계 기준. 설계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적 고려사항이라고 딱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9가지 있죠? 딱 이렇게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DS, 디자인 스탠다드 설계 기준에 보면 그 송변전 쪽에 변전소, 플레임은 까먹었다. 그 변전소 설계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앞쪽에 보면은 이게 환경적 고려사항이라고 9개의 아이템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이 별거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번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또 끌어내서 쓰셨을 거예요. 환경적 고려사항 해서. 그 내용 보시면은 뭐 주변 지역 예측하고 소음 문제, 뭐 위험물 취급 문제, 확장성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초고압 변전소 아니래도 다 보는 것들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해서 요거는 요 환경적 고려사항이 약간 애매한데 이게 아마 출제자 의도는 우리 DS 디자인 스탠다드 기준에 있는 거를 쓰라고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단발성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뭐 환경적 고려사항을 우리가 키핑을 해야 되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리고 뭐 가스 저런 개폐장치 특징은 뭐 별거 없죠. 뭐 설치 면적 축소하고 신뢰성 높고 안전성 높고 보수 점검 유지 보수성 좋고 기본 정기적 특성의 특성 좋고 이제 공기가 단축된다고 했는데 요 놈은 우리가 제작 기간 제외하고 실제 설치 공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베이별로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묶어서 들어오는 현장 조립하는 특성이 있어서 조금 공기가 짧다 뭐 이런 게 있고 경제성은 이제 종합 경제성 얘기하는 거고 밀폐되어 있으니까 염해 방지 그리고 얘가 작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기 용이할 거고 공간 적게 차지하니까 그리고 이제 단점들이 쫙 나와야겠죠. 이게 GIS가 SF6 가스를 쓰다 보니 당연히 무슨 가스예요. 이게 무슨 가스가 온난화 영향을 미치는 가스잖아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 나오고 온난화 가스고 그리고 뭐 13번 보시면은 대형 사고 유발할 수 있고 임시 복구 거의 안 되고 이게 SF6 가스가 있기 때문에 임시 복구도 안 돼요. 그리고 유관 점검 안 되고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냉지 추운 집안에서는 SF6 가스가 마이너스 60도에서 액화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액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전현이 날아가 그냥 사고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SF6 가스 압력 및 수분 압력 철저히 뭐 관리해야 되고 초기 건설비는 좀 많이 들고 지금 요 특징은 항상 비교 대상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GIS 비교 대상이 뭐예요? 철구가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개형 철구가대 있죠? 5개형 철구가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철구가대에 대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용이 경제성이 있는 뭐 이런 형태죠. 자, SF6 가스의 특징 해가지고 뭐 물리화학적하고 전기적 특징 해서 이것도 뭐 악기를 짰다면 뭐 소절소전 불비절액 해가지고 흔하게 있는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적 보시면 불활성 기체 해서 무생, 무치, 무염, 무독 사람이 죽는 대신 위험한 가스죠. 그리고 공기에 비해 절연 강도가 엄청 좋고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비탄성 충돌은 그 열 전달성이 좋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세요. 이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비보전한다는 의미예요. 운동 에너지를 비보전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열 전달성이 다른 가스에 비해서 좋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60도씨의 액화는 아까 말씀드렸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전기적 특성은 소호 능력이 우수하다 해놓고 아크 시정수가 작다. 아크 시정수가 작다라는 의미는 아크의 감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류 차단에 좋다는 얘기고 절연 회복 특성 소이온 능력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절연 회복 능력이 좋다라는 뜻은
가스 차단기를 쓰면은. 자, 가스 성질이 우수해서 차단기 소형화. 그리고 전자 친화력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자 친화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아크 소호 능력이 좋다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크 시정수를 낮춰줍니다. 아크 시정수를. 이런 거를 조금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할당된 시간이 있어서. 어차피 뭐 수업 시간에다 다음 내용들이니까. 자, 2번 보시면 부하 관리와 부하 제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해라 해놓고, 부하 관리의 개념과 종류. 2번이 직접 부하의 개요 및 종류 및 제어 시스템. 자, 이게 1번의 개념과 종류를 물어봤는데 2번에서 제어 시스템 직접 부하 제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종류는 간접 부하 제어하고 직접 부하 제어라는 얘기예요. 2번에서 1번의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자, 부하 관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부하 평준화에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부하 평준화. 부하 평준화라는 큰 개념 하나에서 DR도 있는 거고 DSM도 있는 거고 부하 관리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하 평준화 개념의 일환으로 부하 관리 쪽으로 접점을 찾아서 설명하시면 무난할 거고요. 직접 부하 관리는 원격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 거고, 간접은 뭐 요금 제도나 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부하의 수요 특성을, 사실은 수요 특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자, 그리고 직접 부하의 개요 종류, 제어 시스템. 일단은 뭐 직접 부하 제어를 조금 마이너하게 보긴 해요. 왜냐면 요즘은 워낙 우리 계통에서 DR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DR이 이만큼이면 직접 부하 관리는 이만큼도 안 돼, 지금. 사실 계통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건 지금 한전 자료예요. 그냥 한전에서 하는 직접 부하 관리 자료들인데, 좀 일단 마이너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별로 하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중요한 게 3번이라서. 자, 신재생 3번이 그나마 2교시에선 제일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일 좋은 문제. 변별력이 있고. 자, 신재생 에너지 등 분사형 전원의 특징과 연기의 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설명.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분사형 전원의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가 다 키핑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신재생 등 분사형 전원이 나왔으니 우리가 이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 계통 관성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사실. 자, 그래서 뭐 분사형 전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 자, 신재생 에너지 등 분사형 전원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자 이거죠. 자, 첫 번째가 계통 관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통 관성. 자, 지금 우리 계통에 신재생 인버터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왕창 들어와 있죠. 왕창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럼 뭐를 감발할 수뿐이 없어요. 화력을 감발할 수뿐이 없죠. 뭐 심지어 원자력도 우리가 부하 추정을 했는데, 심지어 원자력도 부하 추정을 하는 마당에 화력을 기본적으로 감발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관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주파수 변동의 출력을 제어하는 조속기 개념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제가 신보령 1호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신보령 1호기가 날아갔을 때, 한 700-800 운전하고 있다 날아갔을 때 주파수가 떨어졌어요. 그럼 주파수가 떨어지면 출력을 더 내야 되는데, 관성에 의해서 신재생 발전기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UFR이 동작해서 다 계통 분리를 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더 떨어졌다고, 실제로. 그 이후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자,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 계통에? 관성이 저하됐다라고 보고, 이 교재를 좀 보시면 첫 번째가 주파수 안전도 측면에서 계통 관성 저하를 얘기해놓고, 괄호 3번을 보시면 주파수의 급격한 하락 시 계통 관성 저하에 따른 광역전전 발생 가능 해놓고, 지금 요 플로우 차트가 계속 지금 뭐 산자부근 KPX건 계속 얘기하는 그 플로우 차트 요걸 써먹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증가, 동기발전기 감소, 계통 관성 저하, 안정도 문제 발생으로 광역정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뭐 DR의 VPP의
출력 제한에 엄청 강화하고 있죠, 지금. 언제까지? HVDC가 빨리. HVDC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HVDC가 빨리 정상화돼서, 동해 쪽도 그렇고, 해서 정상화가 돼서 될 때까진 계속 출력 제한도 하고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측면. 자, 아까도 어떻게 됐어요? 주파수가 하락하니까 인버터 기반 애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UFR 동작해서 그냥 개통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UFR 정정치를 다 조정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FRT나 LVRT 등 엄청 강화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와서 변동성 측면에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산전원 개통 연계 시 특징 해가지고 관성이 있는 동기발전기 간발로 인한 관성저하, 변동성에 의한 신뢰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자, 유무효 저역 손실 감소로 송전율 향상되는 건 장점은 있어요. 어쨌든 수요지 부분 은근히 지금 되게 커요, 그게. 수요지, 우리가 전압안 정도 얘기할 때 키워드가 뭐였어요? 수요지 부근의 전원이었잖아요. 수요지 부근의 모든 전압 불안정의 문제는 지금 수요지 부근의 전원이 없는 게 문제인데, 수요지 부근의 전원 역할을 어쨌든 해요. 하다못해 3kW짜리 주택용 태양광조차도 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통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송전 효율은 좋아진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고 파급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락 지락 전류 증대, 이건 리액턴스 때문에 증대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선로 정수 불균형의 보호 계동기 오동작. 자, 이게 보호 협조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전력 조류 제어 곤란, 뭐 AGC 전력 조류 개선 위한 대규모 시스템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아이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 및 대책. 뭐 나머지 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일단 개통 관성 저하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안정도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조금 심도 깊게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요 관성 저하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책으로 제시된 게 있죠. FFR. 그래서 패스트 프리퀀스 리스폰스 해서 초소극성 예비력이죠, 지금. 그래서 2초 이내 우리 예비력이 1차 있고 2차 있고 뭐 3차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1차 예비력이 10초 이내 응동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2초 이내 응동. 2초 이내 응동이란 건 그냥 상시 투입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소극성 예비력을 전력계통 신뢰도 및 품질, 전력 품질 유지 기준인가요? 플레임 길기도 한데, 그거에 초소극성 예비력을 추가를 했고요. 기준이 2초 이내 10분 이상 유지 가능해야 되고요. 대상으로는 우리 지금 건설 한창 하고 있는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 그래서 ESS 중에서 FR, DR, RI 개념으로 구분했을 땐 FR, ESS에 해당하면서 일종의 FFR, ESS로도 보는 거예요, 지금. FFR, ESS로 봐서 전력계통화 안정화용 ESS가 있고, DR, 패스트 DR 있죠, 패스트 DR. 그래서 패스트 DR하고 우리 계통 안정화용 ESS 지금 적용되는 것들이 이 관성 저하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압 변동 이런 거는 우리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방침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말단에 있는 건 IVR 설치해라, 그리고 LVRT나 무효전력 공급 기능을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인버터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면 될 것 같고, 보호협조는 그거죠.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기술 기준의 보호협조 기준 준수하는 것들, FRT, FRT도 얘기해야 되고, 제페로 협조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단독 운전은 딱 이거지. 0.5초 5분. 0.5초 내 분리, 5분 후 투입. 그리고 고조파 관리 기준 준수하면서 PWM 채용하는 거 이런 거 대책될 거고요. 역률은 역률 고정 시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상불평형 같은 것들은 불평형, 단상 연계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시고, 주파수 같은 것들이 조금 재밌는데 초소음성 예비력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UFR 조정하는 거, 지금 설정치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뭐 단락 용량이야, 뭐 한류 리액터나 뭐 이런 것들 적용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4번은 이건 아까 유도하는 걸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기지량, 미지량, 결과 다 암기하시고 A제곱 A 바꾸는 거 하시면 그나마 2교시에서 4번을 안 풀면요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4번은 모범 답안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답이 명확하고 그나마 이거 빼면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VDC 변환 설비. 자, 이게 개요는 뭐 그냥 HVDC 개요 접근하시면 될 거고, 자, 전류형 변환기의 종류별 주요 특징. 환장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전류형 변환기는 무조건 12펄스 사이리스터 방식입니다. 지금 12펄스 사이리스터 방식이고, 일명 LCC라고도 뭐 시중 교재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종류,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는 하나만 쓰는데 비교 대상도 없어요. 왜냐면 사이리스터 방식, 12펄스 사이리스터 방식 말고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모르는 새로운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뭘 물어보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배포한 교재는 크게 그냥 다이로드 방식하고 사이리스터 방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있어요. 요게 한전에 보면은 알기 쉬운 HVDC라고 한전 교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류형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변환 장치의 종류도 또 엄청 많아요. 또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고, 뭐 거기 보면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저는 일단 다이오드하고 사이리스터 방식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특징은 전류형 변환기의 특징, 뭐 사실 전압형하고 비교해서 딱 명확하죠. 전류형은 전류 실패 있고, 뭐 전류 실패는 별도 10점이에요. 별도 10점짜리인데 전류 실패 있을 거고, 역송할 때 정전된다는 거 있을 거고, 블랙 스타트 안 되는 거, 고적파 많은 거, 대신 손실 좀 작은 거. 그리고 좀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전압형보단 고장이 좀 적은 편인데, 요즘 북당진 평택은 난리도 아니고 뭐 그런 형국이에요. 북당진 평택은 고장 엄청 많이 나요. 계속 떨어져요. 북당진 평택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전압형에 비해서는 전류형이 좀 고장이 적다라고 봐요. 그 전압형 변환기의 특징은 MMC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MMC 개념 설명하시고, 특징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역송 할 때 정전 없는 거. 왜? 전류만 역전이 되니까 정전 없는 거. 그리고 블랙 스타트 가능한 거, 무효 전력 공급 능력이 있어서. 왜냐, 전압형은 자려식이에요. 자려식. 여자가 있어서 무효 전력 공급이 가능해요. 전압형은. 물론 그래서 블랙 스타트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고저파 PWM 방식이니까 고저파 적고, 뭐 이런 것들 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교재를 보시는 걸로 하시고, 자, 6번 보시면, 6번은 뭐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유도장애, 그 중에서 뭐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적 잘 잡으셔야 돼요. 일단 정전 유도의 개념, 유도전압, 계산식, 특징, 경감대책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유도의 개념, 계산식, 특징, 경감대책 나와야 돼요. 당연히 정전 유도에 대한 개념은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뭐 정전적으로 유도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될 거고, 요거 유도전압 계산식은 그 유도한 거 있잖아요. 기본서한테 유도했던 거. 그거 CA에 CA-12 뭐 요거 쫙쫙 나가는 거. 그거 루트 값.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뭐 특징은 뭐 얘는 특징 딱 떠오르는 거 딱 두 개죠. 연가하면 연가가 완전하게 연가돼서 삼상이 평형하면 빵인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얘는 거리하고 무관한 거. 얘는 평행 길이하고 거리하고 무관하고 전압에 의해서만 유도되는 거. 뭐 그거 있을 거고. 경감 대책은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4개 적으시면 돼. 이거 저희 학원 교재에 있는 게
시중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차폐선, 외피 접지, 피우도에선 접지, 연가. 이 네 가지 뭐 또 똑같아요. 뭐 전자는 뭐 전자적으로 유도될 거고, 유도전압 계산식이 이게 약간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풀카오식하고 카슨 폴라잭식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적어주면 적어달라는 얘긴지, 그냥 마이너스 J 오메가 M L의 I0, 3I0만 써도 인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유도전압 계산식이. 우리가 어쨌든 기본서에 있는 식이 있고, 시중교재에 뭐 카슨 폴라잭식까지 있거든요. 이제 그 식까지를 물어본 건지는 제가 이거는 세모. 일단 제가 여기다가는 교재에다가는 제가 카슨 폴라잭식이나 풀카오식을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 적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삼상이 정상분하고 역상분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자유도 장애가 없고, 사고 시에는 영상분이 지락사고가 나면 영상분이 존재하니까 기유도 전류가 있어서 존재한다라고 보고, 뭐 이렇게 뭐 특징 적으면 될 거고, 경감대책은 얘는 뭐 애매저감 뭐 여러 가지 있죠. 기본서에 있는 거, 기본서에도 뭐 명확하게 있죠. 해서 뭐 차폐선 설치하고, 뭐 통신선 측에는 뭐 중계 코일 뭐 이런 건 놓고, 중계 변압기 놓고 뭐 이런 것들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무방하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6번 문제는 2교시 마지막에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넣어준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3, 4교시는 15분 쉬셨다가 37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